안녕하세요. 5월 26일 날 강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주차, 횟수로 10주차가 되고요. 그 지난주에 봤었던 그 중간고사의 성적 분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를 위주로 그 설명을 드리도록,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에드모드에서 보여주는 이제 그 대시보드고요. 그 중간고사 성적은 여러분들이 에드모드에 들어오시면 그 폴더에 그 엑셀 파일로 이제 여러분 학번별로 두 번의 시험을 쳤죠. 둘 다 이제 성적에 합산을 해서 반영을 할 거고, 그 이제 본인에 대해서 어떤 받은 점수를 확인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상이 있으면 저한테 즉각 좀 알려주실 수 있도록 좀 그래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중간고사를 안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체 점수가 49점인데 이제 석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석차가. 그 절대평가에서는 그 물론 상대평가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쨌든 그 모든 학생을 A를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학기 말에 아마 학교에서 공지가 나오는 대로 그 비율에 맞춰서 드려야 되는데 그 석차 순위대로 이렇게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시보드를 좀 보면 요즘 이제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웹 플랫폼들이 많이 좀 개발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에드모드에서도 이게 작년까지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 안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이렇게 예쁘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좀 보면 평균은 30점이라는 얘기예요. 49점 만점에 30점. 그게 이제 그 62% 정도의 범위에 해당되는 거고, 최고 점수는 45점을 받은 학생이 있어요. 49점 만점에. 이제 그 학생이 1등이라는 얘기고, 그 학생은 이제 91%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49점에 91%.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중간 점수예요. 중간. 32점 받은 사람은 이제 중간 정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거 32점보다 높은 점수 받은 사람이 절반이고 32 이하가 또 절반이라 이런 얘기죠. 지금 한 53명 정도 되는데 25명, 6명 정도가 32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25, 6명 이하가 이제 32점 이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이 뭐 정확하게는 30.5점인데요. 그래서 30점이고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또 도수분포표를 비율 X좌표, Y좌표를 다 비율로 보여주고 있는데 X좌표는 이제 그 전체 점수가 49점인데 100%면 49점이죠. 맨 오른쪽에 90% 하게 되면 뭐 한 44점 정도 되는 거예요. 44점. 44점에서 49점 사이가 비율이 뭐 1%뭐 이렇게 왼쪽에 보면 스코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0%에서 79점은 34에서 39점 정도가 여기 왼쪽에서 보면 12% 정도 약간 넘죠? 이게 이제 한 6명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구체적인 어떠한 점수와 학생 수에 대해서는 그 엑셀에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엑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뭐냐면 그 1번 문제가 녹색이 많은 거는 이제 녹색이 맞춘 학생의 수, 비율, 빨간색이 틀린 학생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많다는 얘기는 좀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다, 뭐 이런 얘기죠. 1번 문제는 거의 맞췄고, 2번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문제를 제출할 때 번호고, 아마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학생들마다 다 다른 번호니까, 뭐 그거랑은 일치하지 않겠지만, 제가 제출한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그 제가 다시 한번 좀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는 거 그거를 지금 1교시하고 2교시 때 그 설명을 드리고 3, 4교시는 다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들여다보기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여러분들이 에드모드에 가면 이런 엑셀 파일이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 열어봐서 한번 본인의 학번에 맞춰서
그 중간고사와 첫 번째 테스트 퀴즈 점수가 올바르게 입력이 됐는지를 요걸 기준으로 이제 학기 말에 성적을 이제 줄 거기 때문에 요거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점수 그쵸? 뭐 요거를 이제 반영해서 이제 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그린 거냐면 뭐 0점에서 5점 사이는 없고 그다음에 6점에서 10점 사이도 없고 11점에서 15점 사이가 1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16점에서 20점 사이가 11명. 그렇죠? 그다음에 그 26점에서 30점 사이가 9명. 그다음에 뭐 31점에서 35점 사이가 14명. 뭐 이런 얘기죠. 36점에서 40점 사이가 12명. 이제 아까 그 에드모드의 대시보드에서는 요거까지 이제 비율로 XY 좌표를 다 비율로 표현한 거고 저는 구체적으로 이제 인원수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 점수가 45점인데 41점에서 45점 사이에 보면 3명이 이제 이렇게 있죠. 46점에서 50점 사이는 없고 49점이 만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은 30.5점 편차는 7.1점.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점수가 11점이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40점 정도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적어도 한 15명 정도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미디언의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좌우 인원수를 합하면 정확히 이제 인원수가 똑같이 되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드모드에 들어가서 그 폴더에 가보면 요 엑셀 파일이 있으니까 선택해서 더블 클릭해서 반드시 본인의 학벌에 대한 중간고사와 퀴즈 1이 이제 테스트 퀴즈 우리 중간고사 전에 봤던 거에 대한 점수를 본인이 좀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저한테 반드시 알려주시고 자 2번 좀 그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려운 문제를 좀 이제 풀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교시하고 2교시 때. 자, 2번 문제가 좀 많이 틀렸죠. 그 경제경영연구소 우리 교재에 있는 건데 유통물류라고 하는 건 리테일이에요. 리테일. 그래서 리테일 혁명과 관련된 거예요. 리테일이라고 하는 건 뭐 도매, 소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AI 인공지능이 이제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될 건데 유통물류 산업에서도 상당히 많이 적용되면서 유통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이제 로봇이 안내하는 이제 어떤 그런 로봇도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점포 그렇죠? 무인 점포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중국에서는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고 아마존에서도 도서를 무인 판매로 운영하는 그래서 이제 지능형 CCTV 뭐 다양한 무인 키오스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서비스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또 앞으로 유통물류와 관련돼서 다양한 그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좀 볼까요? 오른쪽에 보면 5G 이동통신의 3대 특징은 실시간 인터액션, 상호작용,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을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 3월 인터넷.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세 가지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인터내셔널 로밍은 사실은 이제 뭐 많이 좀 이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뭐 영국이나 미국 가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와 동일하게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가입을 해야 되고 로밍을 또 신청해야 되고 안 그러면 유심을 갈아 껴야 되고 뭐 여전히 불편한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의 글로벌 어떤 로밍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을 그대로 한국에서와 동일한 환경으로 어떤 다른 어떤 그 동작이나 뭐 기능의 추가 없이 미국에 가서든 뭐 영국에 가서든 일본에 가서든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궁극적으로 로밍의 실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5G 이동통신의 주요 3대 특징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인데요. 이제 구글에서 이제 AI와 관련된 상당한 많은
비즈니스 영역을 펼치고 있죠. 알파고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는 건 어떤 비전죠. 어떠한 목표, 목적, 세 가지를 책임감 있는 AI, 소셜 임팩트, 그 다음에 전사적인 전체 모든 회사가 미션과 AI 전략에 포커싱 중점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둬서 포커싱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거고, 문화생태계 확립은 사실은 이제 숨어있는 전략인데 구글에서 이제 어떤 좀 미션으로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구글에서 전 세계의 문화적인 생태를 주도하려고 하는 상당히 좀 어떠한 표면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미션이 숨어 있다라고 이제 몇 년 전에 과학자들이 예견을 한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모든 과학이나 문학 예술 분야에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것들로 구글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거는 좀 미션으로 삼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숨어있는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AI와 관련된 비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3번의 오른쪽에 이제 요게 이제 글씨가 좀 안 보여서 제가 위에다 적어놨죠.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얘기예요. 아마존 AWS. 요즘 상당히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이나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들이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웹사이트나 클라이언트 즉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이런 대부분의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직접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발자가 사용 가능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 에지어 서비스예요. 플랫폼 에지어 서비스.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REST 프로토콜하고 SOAP 프로토콜을 통해 이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하는 거예요. 내 PC에다 다운로드 형태가 아니라 데이터 통신의 REST 프로토콜과 SOA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플랫폼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고, 비용은 이제 무료로 이제 트라이얼 버전도 있지만 좀 이제 실제적으로 좀 의미 있는 웹사이트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지불을 좀 해야 돼요. 비용을 고정된 금액을 지불해야 돼요. 플랫폼 에이저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는 대가니까. 그래도 내가 자체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가격이 싸니까 요즘 이제 대부분 주로 이제 많이 쓰고 있고, 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 용으로 지금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PaaS 서비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 자원을 확보해서 전 세계의 고객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다음 클라우드, 이제 구글 클라우드, 이런 게 다 퍼블릭 클라우드예요. 개인 기업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건 프라이빗. 이거 두 개를 이제 혼합해서 쓰는 게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 세 가지가 좀 이제 용어로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믹스드 클라우드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 요게 두 개가 합쳐진 하이브리드냐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IaaS 서비스. 우리가 교재에 보면 IaaS,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PaaS, 그 다음에 SaaS, 그렇죠? 다 소프트웨어도 서비스 제공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례들이 요즘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PaaS 플랫폼, 그 다음에 IaaS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에지어 서비스 SaaS. 단계별 각각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기능적인 요인들을 이제 쭉 말씀을 드렸죠. 교재에도 이제 그림으로 잘 표현이 돼 있고, 이제 그 중에서도 IaaS 서비스 중에 요거를 제공하는 밴드가 매니지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상화 서비스에 대한 얘기예요. 가상화, 버추얼라이제이션.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사용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게끔 요 벤더들이, 개발하는 업체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가상화 서비스예요. 버추얼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제공해주는 거, 서버를 제공해, 이게 다 이제 플랫폼에 해당되는 거고,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주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큐리티와 인테그레이션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안과 시스템 통합, 요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고, 사실 초창기 때 이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가 이제 사실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보다 더 어떤 물리적인 환경까지 좀 제공을 해보자. 그래서 IaaS 플랫폼 애저 서비스까지 이제 요즘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창업을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개발을 위해서 요즘은 상당히 환경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떠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내가 개발한다. 그럼 어디 호스팅 하든지, 안 그러면 내가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현해야든지 이런 방법 중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 플랫폼도 한 달 고정비를 내면 마치 내가 어마하게 투자해야만 구축 가능한 플랫폼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인프라스트럭처 내가 굳이 거대한 많은 돈을 주지 않고서도 모든 구조적인 거, 하드웨어 구조, 소프트웨어 구조, 그렇죠? 이거를 내가 활용해서 더 보다 많은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내가 찾아보면 굳이 내가 개발을 안 하더라도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다양한 원하는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IaaS, SaaS, PaaS 이런 것들이 대중화가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나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서비스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활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보편화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관련 기관에서도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주된 핵심적인 기술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로서의 발전으로 하나의 꼭지로 이제 활용을 해서 많은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